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윤보선과 장면의 정치적 결별. 광명인쇄소로 돌아온 이학수 사장은 공장장을 불렀다. 오늘 밤 공보실에서 급한 원고가 나와서 철야 작업을 해야 하겠으니 야근할 사람을 뽑아 대기시키시오. 저녁 식사도 모두 공장에서 하도록 이르시오. 이학수는 그날 저녁 친구 3사람을 식사에 초대했다. 그러고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며칠 안으로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내가 불행해지면 자네들 3사람이 힘을 모아 내 공장을 경영해주고 내 자식들도 클 때까지 돌봐줘야 해. 친구들은 농담이 지나치군 하고 웃어넘기려 했다. 진담이다. 절대 흐지부지하게 듣지마. 혹시 술의 사건에 걸려든 것 아니냐? 아니야.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니 더 이상 묻지마. 이학수는 식사를 끝내고는 집으로 갔다. 잠든 처자식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가슴을 달랠 길이 없었다. 자정 직전 전화가 울렸다. 공장에서 온 전화였다. 그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 일어난 아내에게 오늘 야간 작업이 있어 공장에서 밤샘을 해야겠다면서 자식들 얼굴을 한번 더 내려다보고는 공장으로 향했다. 야간 작업 인원들을 파악한 다음 그는 김종필이 오기를 기다렸다. 민간인 참여자 가운데 장태화는 박정희와 직통으로 정보 수집, 상황 분석의 일을 하고 있었다. 5월 15일 낮에 유경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가 전화를 받으니 유경수는 박정희를 바꿔줬다. 박 장군은 집으로 좀 와주시오 라고 했다. 장태화는 점심을 먹고 신당동으로 갔다. 박정희, 김종필, 장태화, 그리고 좀 늦게 합류한 이낙선 4사람은 안방에서 어제 끝내지 못한 혁명 공약, 포고령, 정부 기구표 등의 문항 검토 작업을 계속했다. 김종필이 써온 혁명 공약에 박정희는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제6항을 추가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조항은 박정희의 입버릇이 된 범아식 군부 통치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군대는 병영으로 돌아가 대영처럼 정치를 감독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정치에 개입하여 정리를 해주고 들어가는 식의 군부 통치 구상은 장구한 문민 통치의 역사를 가진 한국에 먹힐 리가 없었다. 박정희나 김종필이나 국가 근대화를 혁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단순히 구정치를 청산한다는 한시적 정치 참여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김종필은 이 6항의 첨가에 반대했으나 박정희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박정희는 혁명 공약의 발표자 명의를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도록 지시했다. 김종필은 반발했다. 그런 사람을 왜 우리가 모셔야 합니까? 하고 대들다시피 했으나 박정희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박정희, 김종필, 장태화가 문안을 검토하여 수정한 것을 이낙선이 정서했다.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1호는 출국 금지, 집회 금지, 언론 검열, 직장 이탈 금지, 통금 시간 연장, 영장 없는 구금과 극형을 규정한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 포고령 제2호는 16일 오후 5시를 기해서 일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16일 아침 9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경영이 선포되는 것과 맞추어 오전 9시로 수정됐다. 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포고령 3호는 공항과 항만 폐쇄, 4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해산, 정부 인수, 정당과 사회단체의 정치활동 금지, 국무위원 체포를 명령하는 내용이었다. 포고령 5호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 인출을 1회에 10만환, 한 달에 50만환으로 제한하는 내용, 6호는 물가 동결과 매점 매석자에 대한 극형, 포고령 7호는 외국인 재산에 대한 보호령이었다. 5월 16일 이후 김종필은 10건이 넘는 포고령 문안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차례로 발표했다. 포고령 15호부터는 혁명 이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혁명 이후의 정권 안정과 권력구조의 대강을 결정한 이날의 문건 검토 작업이 이뤄진 작은 안방은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산실이기도 했다. 방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장태화는 팔머를, 김종필은 켄트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박정희가 말했다. 이 담배도 오늘이 마지막이군. 김종필이 받아서 말했다. 실컷 피웁시다. 내일이면 세상이 바뀌니 양담배를 장송하는 셈 치고 마음대로 피웁시다. 내일 쿠데타에 실패하면 양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공해도 지도층의 입장에서 양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이니 어차피 양담배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뜻이었다. 이날 유경수는 몸조심을 했다. 박정희가 부르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았다. 유경수가 차려온 저녁을 먹는데
김종필이 한 문필가에게 지필을 부탁해두었던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네 사람은 글을 돌려가며 읽어봤다. 내용이 너무 유약하고 박력이 없다고 판단해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신당동 자택에는 혁명파 장교들이 자주 들락거렸다. 오전에는 진해 육군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648기 정문순 중령이 찾아와서 민주당사 점령이란 임무를 받아갔다. 광주 항공학교장 이원엽 대령, 보병학교 참모장 최재명 대령도 찾아왔다. 박정희는 이원엽에게 전국 주요 도시에 혁명의 취지를 알리는 전단을 뿌려라고 지시했다. 하루 전 박정희의 친서를 지니고 일군 사령부의 혁명파 장교들을 찾아갔던 이낙선은 전달을 마친 다음 오후 1시쯤 신당동으로 와서 문안을 깨끗이 옮겨 쓰는 일에 매달렸다. 혁명이 성공한 다음 장도영에게 전달할 박정희의 편지 초안도 이낙선이 썼다. 점심 무렵에는 박종규 소령이 와서 김종필에게 반도호텔 작전 계획을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박정희는 국방대여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윤태일, 송찬호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5시까지 와달라고 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자 박정희는 이낙선이 작성한 장도영 앞으로 보내는 자신의 편지를 건네주면서 거사가 시작된 이후 장도영을 찾아가서 편지를 전하고 군사혁명에 가담하든지 아니면 방해는 하지 말도록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는 육본 교육처장 장경순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6시까지 와달라고 했다. 장경순은 왜 자기를 불렀는지 모른 채 신당동에 도착했다. 박정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장 장군, 내일 거사야. 육본 교육처장 장경순 준장은 5월 15일 오후 박정희로부터 내일 거사야라는 말을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의기투합한 사이였다. 장경순은 그럼 저는 뭘 해야 하지요? 라고 물었다. 장 장군은 장도영 총장과는 대학 동창이잖아. 그러니 혁명을 이끌어달라고 설득해줘야겠어. 또 하나, 박시옥 공수단장도 동참하기로 했는데 공수단의 출동을 감독하는 책임을 져주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더 데리고 와도 좋습니까? 알아서 하시오. 장경수는 아끼는 부하 권천식 소령을 생각하고 있었다. 장경수는 일단 집에 들렀다가 야간 비상훈련에 참가하러 간다고 아내에게 말한 뒤 밤늦게 친구인 한웅진 준장이 기다리고 있는 화신역 미화호텔로 향했다. 혁명 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던 이 순간 군부 쿠데타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청와대에서 장면 총리에 대한 불만을 가득 품은 채 살고 있었다. 실권이 약한 제2공화국 대통령은 민주당 구파 출신 윤보선이었다. 신파 출신인 장면 총리와는 원래 친밀하지도 않았지만 이 즈음은 결코 한때의 정치적 동지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악화돼 있었다. 회고록 외로운 선택의 나날에서 윤보선은 장면 총리의 배신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그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윤보선이 나라가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 것은 1961년 3월 22일 혁신계가 주동한 야간 회풀 시위 때였다. 이날 밤 윤보선은 서민으로 변장하여 지프를 타고 시위대를 뒤따라가면서 그들이 외치는 섬뜩한 구호를 듣고는 색채가 수상하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윤보선은 청와대로 돌아와서 조재천 법무장관을 불러 장시간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때 장면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데모규제법과 반공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격한 시위를 다스리려고 했다. 민주당 구파가 분당하여 만든 야당인 신민당도 내심으로는 이 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로 반대하여 정부는 이 법의 통과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즈음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산에 다녀온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와서 위기감을 전달했다. 지금은 여고 야구 가릴 때가 아닙니다. 여야의 지도층이 한데 모여서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급히 불러서 회의를 갖도록 합시다. 이날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로 소집한 원로는 장면 총리, 곽상훈, 백낙준 참의원 의장, 김도연 신민당 대표, 유진산 간사장, 현석호 국방장관, 그리고 양일동, 조한백 의원이었다. 곽상훈이 부산에서 느낀 민심을 설명했다. 서울에 있으면 언론이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에 부산에 가보니 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상상보다 격심했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윤보선은 장면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중대한 사태를 수습할 소신과 방안이 없다면 거국 내각이라도 만들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소. 장면 총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소 라고 했으나 거국 내각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내가 만일 그만두면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당장 어디 있겠소. 이 말에 윤보선은 발끈하여 이렇게 쏘아붙였다. 장 총리가 지금까지의 국내 실정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고 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요. 이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으나 윤보선은 피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기자들에게는 이날 회동에서는 신생활 운동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발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다음날 여당에서는 윤보선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신민당 편을 들어 장면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그런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성명이 나왔다. 윤보선은 이 사건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의 정치적 결별이라고 썼다. 5월 16일 아침 군사 쿠데타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윤보선 대통령의 동기 가운데는 장면 총리에 대한 불신도 끼어 있었을 것이다.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 모의에 참가했으나 돌출적인 행동 때문에 마지막에는 소외되었던 유원식 대령은 임시정부 요인 유림의 아들이었다. 그는 윤보선의 친구인 신명구를 통해서 윤 대통령과 접촉하려고 했다. 1961년 봄 신명구는 윤 대통령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 군 일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책동하는 모양인데 들어본 일이 있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나이살이나 든 사람이 왜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가. 지난 정초에 하례객으로 청와대를 다녀간 육군 대령이 그 거사를 모의하는 군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군.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던데. 자네 무슨 그런 부질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나. 큰 망신당하기 전에 입을 다물게. 그런 핀잔을 듣고도 신명구는 그 육군 대령을 만나보지 않겠소 하고 대통령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더란 것이다. 아니 이 사람아, 그런 불순한 마음으로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면 어찌 내가 여기에 앉아서 만나야 되겠는가. 그런 소리 하려면 여기 오지도 말게나. 윤보선 대통령은 여러 경로로 군부 쿠데타설을 접하고 있었으나 실권이 없는 그로서는 할 일이 없었다. 한 번은 조재천 법무장관을 불러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고 한다. 장 총리나 국방장관도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대수롭지 않은 역정보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